자, 오늘 주제는 이름 저는 랑시에르입니다. 랑시에르. 어쩌다 보니까 지금 제가 랑시에르 전도사처럼 되어버렸는데, 제 전공이 랑시에르하고 환상적이네요. 제가 랑시에르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영국에 석사를 철학을 하러 갔을 때 베냐민을 했어요. 제가 발트 베냐민, 제 지도교수 앤드루 베냐민이었는데, 그래서 발트 베냐민 했죠. 그 사람이 앤드루 베냐민인데 발트 베냐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그 사람은 이제 리오타르 제자고 그래가지고 수업을 하면 그게 불어 수업이에요. 불어 수업. 이렇게 불어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불어 수업 아니면 독일어 수업 두 가지였는데, 굉장히 그때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유럽 애들 와가지고 이렇게 탁, 그죠? 요즘에 책이 있으면 이렇게 영역본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사전 뒤져가지고 막 한 페이지 읽는데 하루 종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은 와서 막 술술 읽으니까 최소한 이 서양에서 인문학을 한다 그러면요 한 2개국어 정도는 해요. 기본적으로. 라틴어는 뭐 그냥 한자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 독일어, 프랑스는 해야지 이제 뭐 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물론 그거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엘리트주의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이제 미국하고 약간 다른 점이고, 미국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파퓰러한 나라죠. 대중적인 인민적인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자꾸 대중으로 번역하긴 하는데 대중이자 곧 인민이고 인민대중이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대중은 없어요. 좀 조만간 이제 하겠지만, 항상 대중이라고 우리 부르는 존재들은 항상 이렇게 어딘가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묶여 있죠. 그죠? 나라에 묶여 있든지 뭐 사회에 묶여 있든지 가족에 묶여 있든지 묶여야 되게 되는데, 그런 이제 뭐야 대중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서비스 정신이 뛰어난 데가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나오면 책을 다 번역하고 그죠. 영국은 이제 그게 없어요. 별로 꼭 번역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고, 굉장히 이렇게 옛날 우리 이렇게 철학가에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그런 분들이 좀 많죠.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가면 평생 동안 책 한 권 내고 이렇게 그냥 학자로서 이렇게 뭐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톨킨은 이제 논문 안 쓰고 이제 소설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아는 J.R. 톨킨이 사실 조이스하고 같은 세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가 예전에 구상했던 논문 중에 하나가 왜 톨킨은 율리시스를 쓰지 않았을까, 그게 제 걱정이었는데 저는 톨킨이 민족주의자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조이스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조이스는 아이리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아일랜드잖아요. 아일랜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최첨단의 미학을 조이스가 구현하고, 그죠? 영국에 살던 어떻게 보면 19세기 가장 강력했던 19세기, 18세기, 20세기에서 가장 어떤 모더니즘의 최첨단을 살렸던 나라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판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밌잖아, 이런 건 컬처럴 스터디 안 하면 몰라요, 이거. 어? 앉아가지고 백날 이렇게 이렇게 로드 오브 링스를 열심히 읽어봤자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나오는 그거 가지고 게임 캐릭터를 열심히 만들어봤자 사실은 기존에 있는 것을 반복해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베냐민을 읽었는데, 제가 그때 가서 발견했던 베냐민 굉장히 놀라운 베냐민이었죠. 제가 알지 못했던 베냐민. 왜냐면 저한테 발트 베냐민은 그냥 프랑크푸르트의 말단을 적시고 있는 거죠. 이상한 철학자였어요. 그냥 이렇게 수정주의자, 이렇게 그 당시에 수정주의자라면 안 봐도 되는 철학자니까. 학원 갔으면 이런 거 수정주의자라면 끝이에요. 그냥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갔을 때 제가 이제 막시스트라고 알고 있었는데, 수정주의 막시스트 정도로 알고 있던 사람인데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낭만주의에 굉장히 탁월한 학자였고, 이른바 이제 문학 비평에서 굉장히 놀라운 이론을 제시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베냐민이 가장 핵심적인 테제가 뭐였냐 그러면 미학과 정치였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이 문제를 굉장히 사실 베냐민이 또 완전히 해결을 못했었는데, 이 문제를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멋지게 해결한 사람이 랑시에르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칸트와 랑시에르를 많이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랑쉘은 기본적으로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렇다고 해서 랑쉘이 칸트 이하는 아닌 것 같아요. 랑쉘이 칸티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칸트에서 왜 출발하냐면 칸트가 그것을 최초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칸트에 출발하는 거죠. 칸트에 출발하는 거지. 마치 이제 락강이 칸트에서 출발해서 사드로, 락강이 칸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칸티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근대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라든가 관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칸트에서 많이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발하고 이제 헤겔은 용감하게 그냥 이렇게 버리죠. 칸트를 버리고 이제 스피노자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랑시에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프랑스적인 상황에 굉장히 유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랑시에르는. 그래서 랑시에르 책을 읽어보면은 요즘에 이제 철학자들을 대체로 읽어보면 철학서라기보다는 팸플렛에 가까워요. 바디우의 책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굉장히 팸플렛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글들이 많은데, 사실 뭐 별로 인용도 안 하죠.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인용으로 득지득지 붙인 그런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이렇게 에세이 같은 그런 논문을 쓰는데, 랑시에르도 대충 그렇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그냥 쭉 쓴 팜플렛 같은 책들이죠. 책도 얇아요, 굉장히. 얇고, 읽기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는 것만 쓴다 뭐 이런 주의가 좀 있죠, 랑시에르가. 아는 것만 쓴다 이런 주의가 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랑시에르 책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게 어렵냐 그러면, 제가 뭐 누차 설명하는 거지만, 그게 우리한테 상식적인 어떤 세상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사실 고대 철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식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수능을 치기 위해서는 철학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지점에서, 랑시에르가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플라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프랑스에서 어느 정도 조금 배우는 사람, 인문화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가장자리에서도 보면 이런 해양 세력에 대한 이야기, 그런 플라톤 읽으면 다 나온단 말이니까. 그게 이제 해양 세력에 대한 이야기. 해양 세력은 해양 세력이 아테네의 정치의 가장 해악이잖아요, 그죠? 얘들은 사실 뭐예요, 그러니까 해양에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러기와 똑같은 거야. 대장이 있으면 대장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내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그죠? 대장이 죽으면 그 자리를 또 누군가가 대체해서 또 이렇게 선장의 노릇을 해야 되는, 일단 전혀 이렇게 지상의 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플라톤이 혼돈의 어떤 그런 주체로서 이제 명명하는 건데, 해양세력이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다 보면, 플라톤을 읽어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랑시에르가 그것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사실은 그런 랑시에르의 어떤 기본적인 컨셉이 제일 중요한 미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학과 정치에 대한 관계. 그러니까, 랑시에르는 다른 어떤 이론가들과 달리 하나의 독창성이 있다면, 뭐가 있냐 그러면, 미학을 긍정하죠. 미학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미학을 긍정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든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좀 익숙한 사람이라면요, 미학을 긍정한다는 말이 얼마나 골 때리는 말인지 알겠대요, 그러니까. 미학을 긍정한다. 그게 말 그대로 뭐가 미학이 뭐죠? 뭐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초기에 이제 랑시에르를 이렇게 수용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설마 랑시에르가 그 미학을 인정하겠느냐. 그래서 이 미학에 대한 개념을 랑시에르에서는 독특한 미학의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감각학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랬는데, 실제로 미학이 감각학이에요. 미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냐 그러면, 아도르노가 이제 미학과 에스테틱스와, 그죠? 미학 체계라고 부르는 그 미학과 디에스테틱, 신민성이라고 부르는 걸 분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분리해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야기하던, 그러니까 비판 이론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미학의 분류법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랑시에르가 하는 그 미학이라는 것이, 미학 체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학 체계, 에스테틱스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랑시에르는 그 두 개를 그렇게 굳이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테틱과 에스테틱스를 구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랑시에르 중요한 건 에스테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도르노가 비판했던 그 미학을 긍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골 때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여기 오면 무너집니다.
랑쉐르 이야기에 오면. 랑쉐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 미학을 왜 긍정하게 되냐면 그 미학적 체제가 곧 뭐라는 거예요? 정치 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랑쉐르는. 그죠? 긍정한다는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긍정한다는 것은 어포밍 한다는 거고 그걸 막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 미학이라는 것이 사실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윤리에 잡혀 있는 거예요. 윤리에 잡혀 있는 미. 그게 미학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도르노는 이것을 부정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디아스테틱을 가지고서 이 관리 사회를 비판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아도르노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아도르노가 볼 때 새로운 걸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야. 아도르노가 비판의 방식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아도르노가 말할 때 이 비판은 어떤 방식입니까? 이제 칸티안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유를 통한 비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통한 비판, 합리성을 통한 비판이에요. 합리적 비판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랑쉐르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유되지 아니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학 속에 잡혀 있지만 사유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바디가 말하는 공백과 같은, 또는 들레즈가 말하는 사유되지 않는. 그래서 들레즈와 랑쉐르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사유되지 아니하는 것, 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레즈가 말하는 내재장과 같은 개념이에요. 미학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 랑쉐르는 굉장히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재장과 같은 거라고 그랬지 내재장이라는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들레즈가 말하는 내재장이라는 건 사유 이미지를 말하거든요. 굉장히 큰 개념이죠. 근데 이거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떤 이 마치 이제 아리스토텔의 범주처럼 이렇게 버릴 수 없는 끝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최후에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것. 그죠? 모든 그 데카르트 고기토처럼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도 끝내 버리지 못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사유 이미지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들려주는 그리스에서 이제 생철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내재장이 그 생철의 내재장이 어디입니까? 그리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들려주는 뭐라고 해요? 테러토리. 요즘 테러토리에서는 영토에서 이게 구체적인 영토를 말해요. 구체적인 영토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과 다른 내재장을 동양 철학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서양 철학과 다른 내재장을 그래서 이제 다른 철학이라는 것이 내재장이 다른 철학이죠. 이 플레인 오브 이머넌스가 다른 철학이에요. 이게 내재장의 플라잉이 다른. 근데 이게 이제 이 랑쉐르한테는 뭐죠? 미학 체제란 말이야 이게. 근데 랑쉐르에게는 이 미학 체제가 어때요? 둘레즈처럼 영토나 이런 거에 따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이게 이 정도의 큰 그림이 랑쉐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미학 체제가 바뀌면서 이런 막 감각이 바뀌는 거죠. 그죠? 감각이 바뀌는 거고 그 미학 체제를 바꾸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출몰하면서 미학 체제가 바뀌어요. 물론 랑쉐르의 생각은 굉장히 좀 더 정교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제 그러면 뭐 이렇게 미학 체제가 도대체 그 랑쉐르가 말한 미학 체제가 그러면 동양이나 이런 데 어떻게 가능하냐 뭐 이런 생각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랑쉐르는 분명히 뭘 전제하냐가 모더니티를 전제하죠. 모더나이제이션. 뭐 근대화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근대화와 미학이 같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랑쉐르에게는.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살고 있지만 랑쉐르가 볼 때는 그냥 모던 소사이어티인 거죠. 우리가 어떤 그 내부의 어떤 차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인이어야 하는, 그리스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제 그 들레즈와는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그러니까 들레즈처럼 생각하면 또 문제가 되죠. 내재장끼리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중국 내재장하고 그리스 내재장은 그죠? 사실 우리가 중국 철학과 사실 이 그리스 철학은 전혀 다른 철학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 철학이라는 건 사실 다 모두가 다 변화 속에 있는 거잖아. 변화 속에 하나고 다 변화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리스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체가 있는 거잖아, 한 개씩 있어가지고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도 뭐죠? 그 동양 사람들은 잘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자랐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속성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잠깐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변화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성을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이동했다고 생각하죠. 시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 자체가. 서양철학하고 동양철학. 이것이 어떻게 그럼 소통되느냐? 이거는 뭐 전혀 다른 거냐? 그럼 어떻게 관계되냐?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하튼 양치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랑셰라는 어떻든 이 미학체제라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근무이죠. 그죠? 이게 있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인민이 있어야지 데모스가 가능한 거예요. 인민이 따로 있고 데모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인민이 데모스가 됩니다. 이 데모스는 뭐냐 그러면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모스라는 게. 데모스라는 게 뭐냐 그러면 뭐 인양 구는 거죠. 인민이 나와가지고 개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인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굴 때 자기의 주장이 마치 아무나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그때 데모스가 출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스는 항상 인민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08년 촛불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예요? 데모스인 거죠, 그죠? 데모스가 거기 와 있지만 그 데모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다중이나 이런 것처럼 구체적 실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집으로 돌아가면 다 인민이 되는 거죠,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지, 그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어떤 측면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데모스가 만들어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계기가 있어요.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데모스 자체는. 근데 그 랑셰는 그게 중요한 게 미학적 차원이 획득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모스라는 그 존재론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 데모스는 정확하면 또 존재론도 아니잖아요. 그죠? 좀 미학적인 어떤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랑셰르가 이야기할 때 이 미학적 차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학적 차원을. 그래서, 이 개념을 랑셰르가 가져오는 게 어디서 가져오냐 그러면 바로 이제 칸트에서 가져오는데 판단력 비판해 보면 궁전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나오죠. 판단이라는 것은 이 칸트에게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규범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어떤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평가하는 걸 말해요. 이거는 그 인지와 이렇게 그 사이의 능력 중에서도 어떤 중간 정도에 와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 중간쯤에 와 있는 그게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성적 사유를 하기 전에 어떤 그런 전제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판단인데, 여기 보면 궁전에 대한 어떤 미학적 판단을 언급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칸트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누죠. 감각적 판단. 이게는 말 그대로 그냥 보면서, 정말 아름답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판단이죠. 그 다음에 윤리적 판단이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가능 판단이라고 이제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가면은 좋고 나쁘고로 판단하죠. 보면서. 나는 참 이 소녀시대가 좋아. 무슨 소녀시대가 좋냐, 티아라 들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윤리적 판단이에요. 대중들은 대충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죠, 그죠? 인터넷에 가보면 이걸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팬클럽들이 갖고 있는 판단. 근데 이 둘을 초월한 순수 미학적 판단이라는 게 있죠. 순수 미학적 판단이라는 게.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게 미학적 차원이에요. 랑셰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감각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은 위계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칸트가 이제 그것을 위계적이라고 봅니다. 왜 위계적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주 이 판단이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이 있죠. 훈련이 잘 되는 사람도 이걸 잘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른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비평가죠, 그죠? 그죠? 문화 비평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장르 비평가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음악 비평가든, 문학 비평가든, 미술 비평가든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어떤 작품을 식별하고 그 작품에 따라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장르 비평가들. 근데 이런 비판을 넘어서, 이런 판단을 넘어선 어떤 그런 게 뭡니까? 바로 순수 미학적 판단이에요. 이것을 칸트는 무관심한 판단, indifferent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관심한 판단이에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각적 판단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죠. 예를 들어서 타지마할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 생각하죠. 그죠? 경주에 가가지고 석굴을 보면 다른 것도 생각해요. 누가 와도 인도네시아에서 오든, 그죠? 독일에서 오든, 미국에서 오든 보면 다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뭐냐 그러면,
욕망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 게 바로 윤리적 판단이에요. 욕망. 이때 칸트가 뭐냐면 욕망에는 쾌락이죠. 쾌와 불쾌를 나누는 거야. 그죠? 내가 뭔가를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이럴 때 그런 판단. 어떤 것이 맛있다, 맛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 이 판단입니다. 자, 이게 좋은 것이 나쁜 것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그 좋은 게 나쁜 게 이제 칸트가 볼 때 어떻습니까? 쾌와 불쾌에 따라 나뉘는 거지.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 동물로서 갖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까지 인간 동물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쓸데없는 짓 하면, 이상한 짓 하면은 쓸데없다고 그러지. 과잉된 행동을 하면 쓸데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풀어요? 술 마시면서 풀잖아, 그러니까. 근데 요즘 그러지도 않지, 그죠? 요즘은. 옛날에 어떤 시인을 만났는데 그 시인이 그러더라고. 요즘에 시가 왜 안 되는 줄 알아? 술을 안 마셔서 그래, 이러더라고. 반대의 경우지. 어? 술을 마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시가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국에 가보면은, 지금 가보면 이렇게 가보시면 펭귄에서 나온 게 있죠. 지하철에서 읽는 시 100편,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 나오는 순간 시는 끝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죠? 이런 게 나오는 순간 시는 끝나는 거야. 지하철에서 읽은 시가 불쾌한 시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다 좋은 시지. 지하철에 읽는데 막 진짜 랭보 같은 시를 어떻게 읽겠어요, 거기서. 그죠? 그런 시들은 어디서 연구돼요? 그냥 아카데미에서 연구되고 끝나는 거야. 학교에서 연구하고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학교와 시장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점점 분리되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 학자들이 하는 말은 그냥 이제 방언이 되어버리는 거야, 점점. 이게. 논문을 쓰기 위한. 그러니까 뭘 위해서 논문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언이 되어버리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대학원 다니시는 분이 있겠지만 대학원에 가서 뭘 해요, 그러니까. 그거 왜 썼는지도 모르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왜 했는지를 이유를 모르죠, 그러니까.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걸 한다고 이렇게 창작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술적 감각이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있는 논문 검색해가지고 그냥 대충 짜증게 해가지고 글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가라타이 고진이 말하는 근대문학의 종언이죠. 근대문학 종언이라는 게. 글쓰기가 문학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근대문학을 지탱해왔던 그 정신, 모더니즘의 정신이에요.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모더니즘 정신이라는 건 사실은 아방가르드죠, 그러니까. 일종의 문학에서 더 이상 아방가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체제 내화했다는 이야기고, 그게. 문학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읽는 시 백선이라는 그걸로 남아있는 거야, 그냥. 그죠? 옛날에 장생길 씨가 아버지 그런 말을 잘 내지르는데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하철에서 시를 읽는 사람을 혐오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탁월한 지적이에요. 탁월한 지적. 그 시를 본다고 뭐가 나아지냐 이런 말을 하죠. 차라리 그 시간에 시사주간지를 봐라 이런 말을 해놨는데 굉장히 탁월한 지적이에요. 그게. 응? 그러니까 이제 시를 읽는 사회가 문제라고 장경희는 이야기하죠. 왜? 근대문학의 종언을 구한 시대에. 그죠? 시라는 것이 만약에 시가 지금 상황에 존재한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하철에서 읽을 수 있는 시가 아니지. 그런 시가 있다면 장경희 말은 그렇게 틀어서 들어야 돼요. 장경희 씨가 시를 읽는 게 자기도 시인인데 시인이었는데 그런 말을 시니컬하게 던진 말이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는 시라는 거지. 지하철을 읽을 수 있는 시라는 것은. 사실 문학이 더 이상 체제에 위협적이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더 이상 사유되지 아니하는 것들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문학들이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여하튼 다 어디로 보면 쾌와 불쾌 수준에 머물게 되죠. 쾌와 불쾌 수준에. 응? 불쾌한 것도 아주 적절한 선에서 쾌락 원칙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그냥 타협해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수준에서. 응? 홍대에 우리가 인디밴드가 굉장히 많은데 똑같아요. 음악도 지금. 신생들이 들어오면 음악을 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이제 문화전공이니까. 보면 대체로 다 이제 외국에 살다가 온 사람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근데 걔들이 이제 여기서 본 게 있죠. 음악을 하고 싶다는 열정을 들어와서 하는데 걔들의 어떤 이상을 삼는 게 이제 여기에요. 홍대예요. 홍대에 과연 위험한 음악이 있느냐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위험한 음악이. 그죠? 이런 것도 되물어 봐야 되는 거니까.
어떤 것이 위험한 음악인가 또 짚어봐야 되죠. 사실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즐기러 가는 음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클럽에 가봤다, 좋다, 블로그에 올리고 막. 이런 음악들이 많은 거지. 진짜 사람을 괴롭히는 음악이에요. 그러면 블로그 절대 안 올려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렇게 나오죠. 90년대 초반에 사실 그런 음악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진짜 펑크였는데, 그런 펑크가 좀 있었지. 근데 이제, 다 그것도 어떻게 돼요? 펑크라는 것이 제도화돼가지고, 그지? 심지어 어디에 나옵니까? 뭐, 이렇게, 휴대폰 광고도 나오고 그러잖아, 휴대펑크가. 그러니까. 그 뭐, 소녀시대가 펑크라 그러질 않나, 뭐, 많이 개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펑크 장르를 다입했다는 둥, 이런 소리 하거든요. 펑크가 뭔지는 아나. 그러니까 이제, 펑크는 도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섹스 피스톨 같은 애가 나와서 어떻게 됐겠어요? 쫓겨나서,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뭐가 강해요, 우리나라는? 쾌불쾌가 강합니다. 칸트가 말하는 윤리적 판단에 머물러 있죠. 그건 왜냐, 공동체적 윤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짜잘씩 공동체적이지도 않은데,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것으로 포섭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칸트는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명을 못했어요. 이 무관심한 판단이라는 것을. 근데 랑쉘은 이걸 이제 해명하겠다 이거죠. 해명하겠다. 이게 사실 둘레즈가 칸트에게서 내재성의 문제를 봤다면,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랑쉘과 이제 둘레즈가 유사한 지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둘레즈가 이제 이 칸트의 그 판단의 비판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오염된 내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재성의 타락이라고 이야기해요. 내재성의 타락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그러면 내재성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둬야 되는데 내재성은 내재성이거든요. 내재성이라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죠. 둘레즈가 볼 때는 내재성이라는 건 내재성이에요. 이 말장난 같은데 내재하는 것은 내재하는 거야 그냥. 이게 근데 칸트는 이 내재하는 것을 그냥 두지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초월적인 것에서 가져와요 이 내재성을. 그 초월적인 것을 통해서 부여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동어 반복에 빠지게 되죠. 내재성은 예를 들어서 뭐 선한 것은 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이게 선한 이유는 도덕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선하기 때문에 도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제 옛날 신학 논쟁에서 나왔던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있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죠 했던 말 중에 뭐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거다 몇 말을 한다든가 그죠? 또는 뭐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항상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범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동어 반복밖에 할 수 없는 이 칸트도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둘레즈 주장이죠. 이 칸트도 결국은 이제 그런 중세적 철학의 어떤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재성이라는 것을 칸트가 형이상학의 독단론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내재성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내재성에 대한 문제인식이 천착했다는 것은 굉장히 사줄만 하다라고 이제 둘레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칸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하튼 그런 면에서 이 둘레즈가 말하는 이 내재성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랑쉐르가 말하는 어떤 나중에 이제 보면 미학적 차원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것과 유사한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빗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을 이해할 때는 그 이론가의 어떤 내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론가들과 빗대어서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게 그것이 약간의 어떤 그런 문제도 좀 생기지만 여하튼 그것이 또 시차적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칸트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무관심한 판단이죠. 무관심한 판단이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인적 성향이 좌지우지 되는 게 감각적 판단이라든가 윤리적 판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판단을 극복한 그죠? 모든 이해관계로부터 동떨어진 모든 이해관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그게 없는 관심이 없는 쉽게 말하면 그게 무관심이야. 이게 이제 그거고 이게 나중에 가면 마네나 인상파들이 추구했던 그런 겁니다. 이 무관심의 미학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랑시에르가 19세기 때 사실 이런 칸트적인 이야기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랑시에르는 사실 68년 그 혁명이 끝난 뒤에 거의 절필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활동을 안 하면서 어디를 들어가냐면 문서고에 들어가가지고 도서관 문서고 파리 그 도서관 문서고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뭘 합니까? 19세기 노동자를 뺨프레서 읽어요, 열심히. 그래서 이 사람이 칸트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왜냐면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그 미학적 차원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그죠? 주체를 발견하게 되죠, 거기서. 19세기 노동자라는 주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과 이제 칸트 이야기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랑시에르는 칸트 개념에 주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칸트는 왜냐하면 미와 순고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면서도 보편적이다. 이런 어떤 양면성을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보편성이라는 게 어떻게 획득될 수 있냐 그러면 바로 무관심한 판단을 통해서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랑시에르 여기에 주목해가지고, 이 감각적인 차원과 윤리적 차원을 공존시키는 미학적 차원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요. 그게 랑시에르가 그 책에서 적어놓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랑시에르가 미학과 정치를 만드는, 그러니까 칸트의 그 바탕을 두되 칸트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갖게 되는 건데, 이 미학적 차원이 뭐냐 그러면 바로 감각적인 것과 뭡니까 이렇게 그 윤리적 차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차별이라는 걸 전제하게 돼 있죠. 차별. 그래서 이제 위계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계적. 차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하고, 예? 저기 이렇게 뭐 어디 그냥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죠. 감각과 쾌와 불쾌의 기준이 달라지죠. 그죠? 어떤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어떤 동네에 사는 사람. 강남에 사는 강북에 사는 달라지고, 강북에서 어디 사느냐. 그죠? 이게 달라집니다. 이게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야, 너는 정말 의정부 사람 같다. 이렇게 물을 때는 틀린 말이 아니죠. 제가 옛날에 의정부 살 때 내보고 의정부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제 학생 중에 의정부에서 온 애가 있는데, 딱 보고서만 난 의정부라고 생각했어요. 너 의정부지? 맞다는 거야. 부대적인 냄새가 나나요? 뭐 이런 건데. 의정부 다운 데가 딱 있어요, 가보면. 그게 뭐야? 차별이죠, 그러니까. 차별.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재밌는, 그러니까 랑시에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그런 사람을 그렇게 차별적으로 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는 볼롱빼야, 그냥.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결론이죠. 그건 이제 칸트는 뭘로 봅니까? 그거를 윤리로 본단 말이에요. 도덕으로 보잖아요, 그거를.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러면 사람은 착한 걸 추구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칸트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근데 랑시에르는 그렇게 설명 안 한단 말이에요. 무식하게 설명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뭐예요? 그런 차별들이 뭘 하는 게 있어요? 억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억압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랑시에르가 정신분석학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바디오든 랑시에르는 사실 정신분석학적인 어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프레임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랑시에르는 칸트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칸트는 뭐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둘레자하고 유사하다는 거예요, 랑시에르는. 그러니까 칸트가 어떻게 보면 그 내재성을 어디다 구겨 넣어요, 그러니까 선언적 주체에다 구겨 넣는단 말이야. 그 착한 주체에다가. 선언적 주체는 왜 착합니까? 착하니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둘레자가 비판했던 건데. 뭐 랑시에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부분 동의하지 않죠, 그죠? 왜 그걸 랑시에르는 뭐라고 공동체적 윤리다, 그 치안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선음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훨씬 들레즈보다 랑시에르는 어때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들레즈는 어떻게 보면 참 비정치적으로 보여, 그지? 그래서 이제 프랑스 막시스트들이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푸코보다 들레즈는 정치적이 앙하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뒤집어버리는 게 이제 네그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뒤집어버린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막, 이렇게 둘레즈를 이제 정치적으로. 왜 둘레즈가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냐면 자꾸 이렇게 버추어를 강조하니까. 버추어를. 그죠? 그러니까 액츄얼을 이제 강조하고 나오는 거야.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둘레즈 연구에서 핵심적인 건 이 버추얼리티와 정치를 연결하는 거예요. 저도 저렇게 관심 있는 게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인데,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주체화와 관계가 있거든요. 주체화. 여러분 이제 사실
저는 이렇게 이 락강을 칸트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스피노자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제가 말 많이 하는데, 왜냐 그러면 이게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거야. 저는 둘레즈가, 그러니까 이제 락강 공부한 역광을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둘레즈와 락강을 대립적으로 많이 봐요, 그죠? 저는 근데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둘레즈하고 이렇게 락강이. 물론 굉장히 대립적인 측면이 있죠. 대립적인 측면이. 하지만 어떤 특정 부분을 떼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유사한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바디오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체는 뭐죠? 주체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체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잉이라는 것은 바디오한테 뭡니까? 보이드죠, 그러니까 비대, 공백이에요, 공백. 둘레즈도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버추어라는 게 사실은 뭡니까? 공백이죠. 이마넌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공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징계가 오면은 거기 실제계가 생기는데, 이 실제계는 그죠? 이 실제계 속에 진짜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실제계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징계 저항하는 건데, 상징계 저항한단 말이 이 말이란 말이야.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항상 주체화되죠. 이게 둘레즈가 말하는 실제지, 뭐 욕망하는 기계 아니야, 이게. 욕망하는 기계. 욕망하는 기계란 말이에요, 이게. 욕망하는 기계. 그러니까 becoming이야. 그러니까 이 becoming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게 락강 이론이에요. 헤겔이나 니체나 이런 사람들 이걸 설명을 못했지. 그냥 주어진 거였잖아, 그냥 주어진 거. 그죠? 본능이고 그럼 그렇게 주어진 것이었지. 그것을 설명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락강이 설명하죠. 합리적으로 이 부분을. 그죠? 언어적 모델을 사용해서, 물론 이 사람이 언어학적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적 모델을 쓸 뿐이에요.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전환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왜? 이게 바로 뭐로 옵니까? 새로운 윤리학을 정치하는 방향으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윤리로.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랑시엘의 미학적 차원이라는 것은 바디오가 말하는 윤리예요, 이게. 락강이 말하는 윤리죠. 그러니까, 랑시엘은 여기서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락강한테 윤리라는 것은, 주체라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허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주체라는 것은 정상처럼 오는 것이지, 정상이죠, 주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고정되어 있는 것들, 주체들은 다 정상들이에요. 근데 락강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하다고 해서요? 이 주체화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체화되는. 이게 알츠세가 말하는 과정이란 과정. 그죠? 이 사르트르가 말하는 일종의 그 인게이지먼트란 말이에요, 이게. 사르트르가 말하는. 사르트르도 주체로 허상이라 봐요, 그러니까. 허상이라고, 신기루라고 보고, 예? 그리고 또 뭐라고 보냐, 우화라고 생각해요. 우화, 일종의. 알레고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그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컨셉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반휴머니즘인데. 그러니까 이게 락강이 이제 그 1990년대 이론의 엄청 혁혁한 공헌이죠, 이게. 이 반휴머니즘을 정초할 수 있는 토대를 줬단 말이에요, 락강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에 다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랑시로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주체화라는 문제, 비약적 차원이라는 걸 주체화라는 문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랑시는 이제 그 부분이 내가 볼 때 바디오로 의식해서 내가 볼 때는 이제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건데, 주체화 이론을 자기는 주는 게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랑시에르가 뭡니까? 미학적 차원은 정치적이다. 뭐 이런 말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죠. 단순히 미학이 정치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랑시에르는. 그러니까 미학이 정치적인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말은 옛날에 숱하게 해왔잖아요. 막시스트들도 해왔고. 그죠? 베냐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의 예술화가 아니라 예술의 정치화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랑시에르가 베냐민을 까는 지점이 이 지점이란 말이니까. 그 예술의 정치화라는 것이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랑시에르가 볼 때 기본적인 것은 미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어디입니까? 공동체적 윤리와 무관한 게 아니죠. 그 윤리 속으로. 다시 말하면 어디에 머물게 만들어요. 이 미학이라는 것은 윤리적 차원, 쾌와 불쾌라는 그 판단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계화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에요? 몫이에요. 뭐 이게 목.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랑시에르가 이 부분은 굉장히 탁월하게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서. 어제도 제가 이제 뭐 누가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동네에 이제 어디, 소주집을 갔어요. 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야. 어제 무슨 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머니들이 막 모여있어. 막 10시쯤 됐는데 막 모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화기애애하게 막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대치동에서 만나 술을 마셨는데, 대치동이 어떤 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들 파워가 이제 이렇게, 치맛바람이 이제 진짜 세게 부는 곳이죠, 거기가.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자, 모르는 사람들이,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모여서, 저렇게 즐겁게,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가진 것처럼, 저렇게 놀 수 있을까? 왜냐면, 없거든요, 그게. 영국에도 없어요, 그게. 미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파티하면 얼마나 냉정한데. 그렇게 모여서 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세상이 떠나갈 때 웃으면서 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까요, 도대체 그게? 응? 자식이죠. 자식. 그 소셜라이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자, 뭐죠? 그럼 자식은 뭘 의미해요, 여자에게? 그 사회가 부여준 몫이에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 순간 뭘로 불려요? 결혼해서 애를 낳는 순간,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까지는 여러분 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엄마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공동체로 진입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에 있는 가장 근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비 엄마들이 애를 낳는 순간 뭐가 되면 이름을 상실합니다, 그죠? 준현이 엄마, 뭐, 철수 엄마, 영희 엄마로 통하게 되는 거야.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엄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무나에서 뭘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몫이 있는 자로 이동하게 되죠. 몫이 없던 아무나에서 몫이 있던 자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그럼 비혼 여성은 뭐야? 몫이 없는 자지. 몫이 안 주어지는 거죠,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요즘 여자들이 빠져가지고 결혼 안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군가삼점 문제라든가, 옛날에 나왔던 월장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뭐 된장녀라든가, 전부 다 뭐야? 이 몫이 없는 여성들에 대한 공격이죠, 이게. 그죠? 뭐, 옛날 개똥녀도 마찬가지. 만약에 그 여자 아주머니였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개똥 아줌마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개똥녀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똥남도 없어, 그지? 개똥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여는 뭐죠? 저는 처녀를 말하는 거야, 이게, 그죠? 결혼 안 한 처녀, 비혼 처녀. 뭐, 비혼 처녀지, 비혼 처녀. 처녀는 비혼이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근어물녀, 뭐 이런 것은 초식남과는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일본에서는 근어물녀는 이렇게 초식남의 뭐죠? 대칭 개념이지만, 우리의 근어물녀는 비아냥이지, 초식남과 다른 개념이잖아. 커리어 워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식남은 커리어 맨이잖아. 이 근어물녀 그러면 왠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뭔가 좀 떨어지는 거 같고, 그죠?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근어물녀란 말을. 별로 이렇게 그렇게 상쾌하게 쓰질 않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이제, 일본 문화에서 맥락이 근어물녀 상대 그런 맥락이 아니거든요. 요즘 초식남보다 앞서가는 맥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근어물녀지. 근어물은 그래도 그거잖아. 동물성 단백질이잖아. 초식은 초식이잖아요, 초식. 이게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훨씬 더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근어물녀가 뭔가 말라 비틀어진 느낌을 받는. 원래 그래서 근어물녀가 아니죠, 그죠? 이 근어물을 먹어서 이제 근어물녀인데. 주로 이제 오락생활, 근어물을 먹여서 맥주를 마신다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자지만 어떻다는 거야. 굉장히 사회활동을 하고, 남자들 관심 없고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 결혼할 생각 없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어물. 근데 우리나라에 근어물녀가 오면 그런 뜻이 아니는. 뭔가 이렇게 좀 무성적인 느낌을 주는. 그죠? 이런 걸 바뀌어버리는데. 자, 여기서 봐. 제가 말하는 바로 이런 누구누구 엄마, 바로 여성이 그 공동체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건 뭐죠?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를 낳는 거. 그죠? 애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몫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 예전에 2008년 촛불 때 유모차 부대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몫을 주장하잖아요, 나와가지고. 그죠? 가장 용감했잖아요. 왜? 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게 있는 거야, 이 엄마들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를 막 들이밀잖아, 청경들한테. 봐라! 이러면 이것은 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야? 나의 몫이라는 거지, 애들은. 사실 인질극과 비슷한 건데, 인질극이에요, 그게. 이게 뭐 나쁜 뜻의 인질극이 아니라 인질극이에요. 그냥 사회의 몫을 인질로 잡고 지금 시위를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이게 뭐죠? 내 것이면 내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요즘 나오는 그 신데렐라 언니 한번 보세요. 거기 이미숙이 그렇잖아. 굉장히 골 때려요. 이번에 방영대가 진짜 골 때리는 내용이에요. 그죠? 문건이 집을 나가겠다 그러니까 졸도하잖아. 그래서 졸도한테 쪼잖아, 그게. 쪼잖아.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거. 그게, 이 신데렐라 언니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성의 여성의 몫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 우리나라 드라마 진짜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랑시르가 말할 때 뭐야, 이제. 윤리적인 차별이죠. 그게 바로 몫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차별시키고, 이제 거기서 몫을 부여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몫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가난한 자가 몫이 없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제가 이야기했잖아. 비혼 여성 몫이 없다는 이야기야. 발언할 권리가 없죠. 그런데 나가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뭐 다른 데 가서 발언을 못한다, 아예 뭐 죽이고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지점에 가서는 발언을 못한다는 거야. 공동체의 권리나 이런 걸 주장할 때 가면 어쨌든 비혼 여성은 어떻게 돼? 발언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처녀가 왜 학부모에 가서 무슨 발언할 게 있겠어요? 쉽게 말해서 교육 문제에다 처녀가 뭘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그죠? 이런 걸 말하는 이런 거를. 이런 게 이제 몫이고, 물론, 또 다른 몫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몫이 없죠. 몫이라는 게 이제 다양하단 말이야. 몫이 없는 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몫이 있는 자가 있고 몫이 없는 자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몫이라는 것이 분할되지만 그 분할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랑시르는 또 뭐하고 연결시키냐 그러면 일종의 아프리오리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 아프리오리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플레인 오브 이마넌스, 내재장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암과 연결시켜요. knowledge와 연결시켜요. 지식과. 알면 문제와. 그래서 이건 참 탁월한 이야기인데, 아는 것만큼 보이나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아는 것만큼 보이고. 응? 근데 아는 것만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랑시르가 여기서 지식체계와 미학을 동일시한다는 거. 알의 체계와 미학을 동일시.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감각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뭐 플라톤적인 어떤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학적 차원이라는 것이 배움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배움이라는 것은 사실 뭡니까? 이미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랑시르에게는 이미 우리가 다 배워서 공동체에서, 다시 말하면 공동체 속에 일원으로 들어올 때 이미 다 배워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알미라는 거야. 그죠? 물론 여기서 이제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 알을 너무 이제 언어처럼 이 서론적으로 이제 규정하는 측면이 있죠. 랑시르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좀 문제가 있지만, 여하튼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거기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렇죠? 그게 바로 미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뭡니까? 이어스프루트죠. 막강이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네가 내 거를 즐겨라. 그럼 나도 네 거를 즐기겠다는 거야. 단, 망가뜨리면 안 되죠. 망가뜨리면. 그게 근대의 법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망가뜨리지 않는 한에서 남의 것을 빌려서 얼마나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노는 것들은 뭐죠? 남의 것을 빌리는 행위예요. 남의 것을 빌리는 행위. 남의 정보를 빌리고, 정보를 공유한다면 정보를 빌리는 거지, 그 사람이. 알을 빌리고, 그 사람의 인맥을 빌리고, 부탁하는 거, 청탁하는 거, 그죠? 다 이런 것들이 다 뭐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주니까 너도 해달라, 이거란 말이야. 그게 뭐야, 랑시르는 미학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 응? 왜? 그거는 분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배되는 문제. 어떻게 분배돼? 위계적으로 분배되는 문제잖아. 그죠? 그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아요. 공평하게. 반드시 위계적으로 분배되죠. 왜 우리가 삼성이 이건희 회장을 왜 비판하죠? 왜 비판하죠? 제가 말하는 쾌락의 평등주의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 아니야. 어떻다는 거야? 독차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제 그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 어때요?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이라는 것은. 이거잖아. 동물의 왕국을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동물의 왕국은 공평하지. 동물의 왕국은. 이 동물의 왕국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 동물의 왕국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평하지 않은 것이 이제 그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우파죠. 세상 공평하지 않아. 그게 우파입니다. 그럼 약육강식이야. 이렇게 주장한다는데, 사실, 다윈주의는 사실 약육강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적자생존이 중요한 거예요. 적자생존. 적자라는 건요, 강자가 많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적자라는 거는. 포유류가 강자로 살아남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가 보면은, 그 적자생존, the fittest one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그게 strongest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사회진화론으로 오고, 또 이렇게 우생학적인 것과 결합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버립니까? 강한 자가 fittest하다는 주장을 둔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둔갑을. 그래서 다윈니스트들이 우생학을 과학이 아니라고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기다는 건데. 근데 과학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과학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지네틱, 사이언스가 기본적으로 우생학적인 데가 있죠. 그죠? 그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가타카 같은 경우 보세요. 누가 자기한테 나쁜 유전자가 전시되길 바라겠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유전공학의 핵심은 뭐죠? 좋은 유전자만 남기는 거잖아. 좋은 유전자, 나쁜 유전자 판별하는 거잖아. 그 우생학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우생학이 과학이 아니다. 이거는 좀 웃기는 이야기야, 지금. 그렇게 작동하고 있잖아요, 면이. 우생학적 논리가. 그걸 부정할 수 없지. 나중에 보세요. 뭐가 될 것 같아, 이제 상업적으로 보면. 사실 황우석도 사실 우생학적 논리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애를 디자인해 준다니까, 이제. 애를.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인간이 간단한 종류예요, 진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를 들은 게 유학할 때 들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유전공학 전공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BT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BT라는 말이 뭔지. 물론 이제 미국이 조지 부시가 당선되는 바람에 작살이 났죠. 그러니까 그게 발전을 안 했는데, 다행히. IT 다음에 BT다, 뭐 이런 말을 막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황당한 말을 하더라니까요. 뭐냐면 그게 램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IT와 결합을 하게 되면 BT가 되는 건데,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되는 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돈을 주고, 나의 병을 치료할, 그거를 유전자를 주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실 병이 생기는 게 유전자가 훼손돼서 생기는 거거든. 여러분이. 그래서 그 약이란 게 뭐냐면 거기 들어가서 그거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재생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거를 막. 재생이 안 되는 유전자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유전공학을 어떻게 하면 직접 유전자를 투입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그 발암물질을 먹으면 왜 암이 생깁니까? 그게 유전자 직접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네틱ally modified GM푸드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 우리는 그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가. 노랑 수박도 막 먹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영국에 잘 사는 애들은 진짜 긴장하거든요. 심지어는 걔들 중에는 이렇게 맥도날드 가가지고 그거 안 먹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긴 프렌치 프라이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지네틱한 모디파이 됐다는 거야. 그걸 먹으면 성장 호르몬이 자극받아가지고 큰다는 거지. 과대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유전과학 하는 사람이 맞다는 거지, 그게. 이렇게 조작된 유전자가 들어가면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특히 성장기 있는 애는 변한다는 거야, 그게. 뭐 호르몬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그 호르몬이 결국은 유전자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이게 재밌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자기한테 필요한 유전자를 어떻게 추출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램이 있대요, 램이. 이렇게. 마이크로까지 만드는 램에다가 이렇게 유전자를 부으면 된대요. 부어서 이렇게 흔들면, 거기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다 유전자가 박힌대. 그럼 그거를 파는 거야. 진짜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상이. 그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유기체적인 것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과학화할 수 있어요. 과학이 개입하면은 아주 간단해져, 그러니까. 그래서 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시도 이제 과학으로 쓰면 되니까. 그죠? 빈센트 반 고흐 그림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 컴퓨터에 입력하면은, 물감을 쫙 만들잖아요. 분사기를 딱 만들면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을 그대로 찍어내요.
왜 못하죠? 오텐틱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잖아, 그게. 그거가 그린 게 아닌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복제는 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이게 복제란 말이에요, 이게 복제. 생명을 복제하는 것이 아주 복제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건 뭐 두려워하고 이러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인간은 인간을 복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복제해도 저는 뭐 별로 변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할 게 없다고. 내가 내 하나 더 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잖아. 내가 똑같은 놈이 이게 있다고 해가 걔가 뭐 내가 똑같은 꿈을 꿀까요? 그러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놈이 있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부자들이 자기가 똑같은 놈을 만들어 놓고, SF 소설에 나온단 말이야. 그죠? 나는 걔는 뇌를 안 만드는 거야. 걔를 냉동실에 보관해놔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생기면 장기를 바꾸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랬을 때 걔는 인권이 있느냐 없느냐 논할 수 있어요. 걔는. 그렇게 만들어진 걔는 인권이 있느냐. 걔는 사람이냐 아니냐. 좀 징그럽지만. 근데 SF는 이미 이런 것을 다 이야기했단 말이야. 옛날에. 문학이 더 일찍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그죠? 이 과학자들이 볼 때 귀찮겠죠. 유전과학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굉장히 귀찮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뭐죠? 그냥 과학의 발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머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실험실에서 열심히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그냥 쑤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보라스 뭐 궁금궁금 그냥 실험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게 자기들한테는. 그래서 과학은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누구누가가 뭐 결단하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뭐 아인슈타인 행복이 만들고 후회한다고 해서 행복이 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누군가는 만든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안 만들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골 때리는 건데, 자 이런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어떤 그런 이 물질적인 어떤 차원들, 이런 것들은 다 과학화됩니다. 그러니까 과학화되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알무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앞에서 말했지만 이러한 전혀 다른 조건의 어떤 물질 세계에서, 그죠?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공동체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다윈이 말했던 그런 피티스트라는 것이 스트롱기스트가 아닌데, 그것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변화해가지고 그러한 식의 이데올로기로 변하게 되죠. 이게 사실은 이걸 문제 삼는 것이 사실은 정확하면 철학이에요. 정치고. 근데 이게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없어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인간을 복제해내든 뭘 하든 간에 복제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거는 별로 변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하튼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랑시에르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공동체와 미학적 체제가 관련이 있고, 이 공동체가 부여하는 몫과 뭐가 관계 있습니까? 감각적인 것의 나눔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배인데, 뭐 감각적인 뭐 분할이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죠? 미학적 차원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련을 맺는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쉬고 50분에 다시 재개를 하죠.